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고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여의도 정가에는 짙은 먹구름이 깔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 무인기가 성주에 사드 배치 체계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추가 장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정치인, 여성을 두루 배치했는데요. 먼저 우리 양 이사장님, 네. 전반적인 총평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요? 계속해서 지역 당평, 지역 통합 문제에 상당히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여성 장관 30%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계속해서 관철되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도 부산, 그다음에 경기도, 호남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출신지인 부산이 이제 3명 나왔죠. 오늘 2명의 김영춘 네. 해양수산부 장관 지명자까지 해서 이제 후보자까지. 3명 정도가 이제 부산이 나왔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호남에 대한 이 중요한 보직들을 계속 이제 호남 쪽에 이 주는 모습들도 보였고, 그다음에 여성이 이제 계속해서 특징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장 재밌는 거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 지명자 군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엔 장관을 하는, 그러니까 지역과 중앙의 두루, 그다음에 농림수산 영역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이 다양한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 행정관료 출신이고요. 예, 그런 측면들이 하나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부 장관 지명자의 부분은 금이한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NLL 폐기 관련해 가지고 1심, 2심에서 사실상 무죄 선고를 받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통일부를 다시 이제 돌아온 전형적인 금이한양 공무원 출신이고, 그다음에 미래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현장 경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정현백 여성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성 문제, 그다음에 역사 문제. 지금 여성부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위안부 재협상 문제거든요. 그러면 역사와 여성의 문제를 같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적임자 아니냐, 이런 평가들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 인사청문회가 꽉 막힌 정국인데 문재인 대통령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빨리 속도를 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정부 초기에 인사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지어야만이 이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양 박사께서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총평이랄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사를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정부 부처를 보고 보실 때 이것이 하나의 팀워크로 봐야 될 부처가 있느냐, 그리고 견제와 균형으로 봐야 될 부처가 있느냐에 보는데, 통상적으로 사회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견제와 균형 시각으로 인사를 많이 합니다. 서로 견제를 하고 서로 경쟁을 붙이는, 균형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사회 정책 분야의 부처의 인사가 그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봐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팀워크를 위주로 하는 것은 외교 안보 통일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는 외교 안보 통일이라는 것이 그 시급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견제와 균형을 잘못 갖다 붙이면은 조속한 대응, 그리고 빠른 대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일, 외교, 안보, 국방 이 부분에는 상호 서로 시너지가 나는 사람들끼리 인선을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총평을 하자 그러면은 사회 정책 분야에 있는 각 부처의 인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적 가치와 철학을 같이 하시는 분들로 많이 인선이 됐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여기 있는 부분들의 차관들은 대부분 내부의 관료들이 승진이 됐습니다. 이런 건 뭐냐 그러면은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일은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어떤 코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부처의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을 지느냐 마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책임을 지느냐에 대한 것은 결국 우리가 로얄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정책, 그렇죠. 그래서 사회 정책 분야의 부처들을 보면은 정치인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맥을 같이 한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인사 낳는 부분에서 유의미한 부분이 뭐냐면 통일부 장관이죠. 통일부 장관 조명균 후보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팀워크를 위주로 한다 그랬는데 결국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안보실 차장,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해서 서로 상당한 같이 일을 한 경험과 또
소위 남북 간에 있어서 어떤 교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밀접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배치가 됐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책 기조는 충분히 가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 이제 그런가 하면 김희수,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라는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당의 좀 이야기를 듣고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야당다운 야당이 아닙니다.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존중하면서 정부 여당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유능한 야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유능한 야당의 길로 가시기를 충심으로 권고합니다. 결자 해지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인사에 대해서 이런 분들을 도덕성에 대해서 흠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 권능에 대해서 그 협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그다음에 그 국회에 여러 가지 산적된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무시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뭐는 무조건 해내라. 그거에 대해서 저희 야당으로서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더 인내하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강경화 장관을 그대로 임명한다고 하면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준 표결에 장담하지 못합니다. 생각기도 좀 갖고 더 설득을 하면은 가능성이 있을 건데 마치 120석 가진 대통령이 220석 확보한 대통령처럼 임명을 강행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의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여권 안팎에서는 야권과의 마찰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원활한 국정을 위해서는 이제는 좀 강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강행의 가능성들을 크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을 하면서 철저하게 일자리 추경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했던 티타임 20분 동안의 인사 관련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다. 또는 강경화 장관 구하기를 할 것이다. 이런 시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고 여전히 추경 이야기만 했었고 그다음에 시정연설에서도 추경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는 즉 재난 수준의 그 청년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청와대의 기본적인 입장들이 추경을 처리하느냐 못하느냐에 사실상 1차 이 관건이라고 본다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악수는 두지 않을 거다. 그리고 추경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까지 앞으로 이제 한 보름 정도의 그 시간은 있는데요. 현재 그리고 또 내일 또 수포 수요일 해가지고 국회의원 출신 4명의 그 인사청문회가 내일 모레 또 있고 14, 15일 그다음에 있죠. 오늘 또 그 발표를 했고 하면서 인사 문제는 한꺼번에 퉁 터는 그 과정들을 밟지 않을까. 그렇다면 추경 일자리 추경에 대통령이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선제 임명은 별로 가능성이 없다. 여권과 청와대에서는 좀 그런 목소리가 좀 더 큰 것 같은데 다른 분석을 해주시네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제 이제 대통령이 추경 연설을 한 부분은 일자리에 대한 추경 연설의 그 중요성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여기에 대한 인사청문회, 인사협조도 언급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추경 국회 연설은 정치보다는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이야기하게 되면 추경에 대한
효과 자체가 반감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좀 사안별로 또 후보별로 좀 약간씩 기류가 좀 다른 편인데요. 예. 첫째는 이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첫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임명 철회를 하든가 아니면 자진 사퇴를 하든가 이 정도의 기류가 잡히면은 어제 오늘 정도 잡혀야 됩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의 향방도 좀 떠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정치권의 반응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임명 철회 아니면 자진 사퇴 이런 분위기 자체가 잡히지 않고 감지가 되지 않는다.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80% 육박을 나온 그 지지도 높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어떤 형태든지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지를 보내겠다라는 국민의 뜻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위장 전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안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이미 얘기가 아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폭발적인 임팩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고려해 본다 그러면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특히 이제 그런 것이죠. 뭐 한 말씀만 더 드리자 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인사카드를 처리한다 그러면은 지명 처리나 자진 사퇴하게 된다 그러면은 첫 국정 운영의 소위 말해서 주도권 자체가 뺏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추경의 예산을 협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국정의 주도권에 대한 문제다. 다른 주도권의 문제고, 어제부터 더 시간에 나온 것이 청와대에서 어떤 시간에 나오냐 그러면은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고 추경은 추경 아니냐, 투태로 가자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드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당의 결이 조금 달라요. 어떤 면에 다르냐면은 강경화 후보자에게만 구체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한미 정상회담도 준비해야 되고 외교적 현안도 아주 민감하게 준비해야 되니까 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는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외교장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실무는 외교부 차관이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어떻게 투트랙으로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뭐 앞서 그 박지원 전 대표도 이야기했던 120석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뚜렷한 한계거든요. 네. 여소야대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지루한, 그러면서도 설득과 설득을 더해야 되는데, 현재 국회에서 첫 결정들을 열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일자리 추경에 집중한 대통령의 모습들, 업무 지시 1호도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고, 그리고 이번 그 첫 시정연설도 일자리 추경을 가지고 시정연설을 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은 끊임없이 인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제대로 그 해결을 하지 못하면 이후에 첩첩산중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 문제는 급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일자리 추경과 비교했었을 때는 그런 그 여유를 갖고 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지금의 지지율은 말 그대로 신기루거든요. 그런 신기루를 믿고 돌파했었을 때 이후에 나타나는 그 동력 상실들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의 행보가 아주 그 중요한 행보였다. 20분 티타임에서 인사 이야기 안 했고, 그다음에 시정연설에서 인사 이야기 안 했고, 오늘 상임위원장 그 예결위 그 오찬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들은 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 추경을 추경이다. 통한 일자리 확보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그 양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내기를 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평론가니까 분석을 하는 것인데, 어제 일자리 추경에 대한 시정 연설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건의 정면 돌파였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게 왜냐 그러면은 인사청문회, 인사협조라든가 단 인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지만은 이것이 야당에게 상당한 중압감을 준 건 사실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일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중요한 일인 만큼 당연히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면 돌파의 수를 이미 문재인 대통령 뒀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이제 최대 관건은 야당, 야3당에서는 일자리 추경과 인사청문회 문제를 이제 뭐 겉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좀 결부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얘기를 듣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임 정부 당시 그 수많은 일자리 창출 관련 노력을 사사건건 막고 무작정 반대해온 곳은
다름 아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그처럼 사사건건 일자리 창출 법안을 막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이제 와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작정 국회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 추경은 형식상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면에서도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 예산 수준입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일회성 알바 수준이다. 참 혹평을 하는 언급인데요. 자, 양 박사님, 참 지금 청와대 정부여당은 이번 달 안에 청와대 추경안을 통과시킨다. 근데 상황은 좀 녹록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야당의 입장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원내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추경심의 심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3당 정책위 의장이 모여서 두 가지를 공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 조직법과 그 추경에 대한 부분들을 공조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어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추경에 대해서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그 YTN 라디오에서 나와가지고는 우리가 추경 심사를 반대하는 것 아니다.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니다. 추경 심사에 대한 일정을 짜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또 방금 알바 예산이라고 하면서 추경에 대해서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자, 정우택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와 오늘 아침과 오늘 낮 시간에 두 번의 입장이 바뀝니다. 그리고 야3당도 어제와 오늘 또 입장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그 혼란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제 짚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연계 카드를 준비하는 겁니다. 추경 카드를 가지고 최소한 한두 명의 장관 지명자들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하겠다. 이렇게 이 전술을 짜면서 정돈되어가는 연계 카드로서의 전술 정돈을 현재 지금 드러내는 것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그 카드가 먹힐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역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자리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야당이 그제 나왔던 여론조사 보면 8, 7, 6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민주당이 50%를 넘어가는데 이 지지율이 상당 부분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 지지율이 갑자기 여당이나 대통령이 꺾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별로 없기 때문에 여론의 압력에 의해서 저는 연계 전술이 상당 부분 무리한 전략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제 보수 진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0 항쟁에 대한 기념사 그리고 국회에 대한 추경 연설 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게 일자리죠. 결국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재정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 예산을 통해서 앞으로 한 30년 이상을 경직성 예산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차기 정부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것이다. 이거는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기술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지금 소구하고 있는 전략 자체는 여론 전략입니다. 즉 국민에게 있어서 이 중차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는 거기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채용이 돼야 된다. 당연히 선임이 되고 임명이 된다. 이런 것을 지금 모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야당이 굉장히 힘에 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야당이 소위 말해서 국정의 이니시티브, 주도권을 쟁탈을 하기 위하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뭐 첫 번째는 뭐냐? 야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도가 견고히 받쳐줘야 됩니다. 여론의 지지도. 그다음에 야당 내부의 결속 상태가 단단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당하고 견주어서 소위 대립적 구도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많이 힘에 붙이죠. 뭐냐? 지지도가 바닥이고. 그다음에 내부 결속이 아직 안 돼 있고 이전 투기 현상이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자체가 아직까지 상존된 상황.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기술적이고 정당성이 있는 반대를 하더라도 이게 힘에 붙지 않다는 거죠. 이걸 누가 알고 있냐? 저는 문재인 정부가 간파를 하고 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60 항쟁에 대한 기념사라든가 추경 시정 연설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아젠다를 국민에게 툭툭 던짐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협조가 야당이 하지 않으면 야당이 역공을 받을 수 있겠다, 역풍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시사하고 있다. 이미 저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국당 여러 그런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굉장히 강경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맥락으로 보시나요? 선택 여지가 없는 거다. 선택 여지가 없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서는 보수의 가치 이념 이것보다도 야당으로서의 존재적 가치, 90석 이상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으로서의 뭔가 보여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념적 가치가 새롭게 정립이 되고 또한 대립각을 갈 수 있는 지지도가 조금이라도 받쳐준다 그러면은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예. 뭔가 힘에 붙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에는 그렇다 그러면 정부 여당의 힘에 밀릴 것이다. 그렇게 저는 지금 힘의 논리에서 여당이 네. 이기고 있다. 힘의 논리 이기고 이기고 있다. 있다. 이렇게 봐요. 사실 또 하나 이제 관심사가 이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인데 현재까지는 이제 표결에 붙여질지 여부도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네. 표결에 붙여질 경우에 과연 승패가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문제 때문이라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그 임명 강행하는 네. 행태를 보이지 않을 거라고 이제 그 예측을 하는 건데요. 국민의당이 지금 아주 묘한 포지션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의당은 호남으로부터 강한 질타와 압박을 더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먼저 치고 나가지 않아도 여론, 특히 호남 여론에 의해서 국민의당이 더 쬐이는 과정과 그러한 쬐이는 과정과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그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장관 임명을 강행하거나 서두르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이유가 헌법재판소 소장을 표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국민의당이 안 주고 있습니다. 연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있을 거다라고 또 그 뒤를 흘려놓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뒤로 흘려놨던 영향은 있을 거다. 이 문제까지 정리하는 데 일정한 시간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호남의 민심을 고려하면 또 김희수 재판관은 표결에 갈 수도 있다. 좀 서두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 양 박사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국민의당이 호남에 대한 심경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김일수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 반대한 이유가 사상적 평양 이유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반대하면 호남 정서가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 박수 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이제 오히려 질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모니터를 보셨습니다만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강경할 경우 표결을 붙인다 하더라도 개인적 의사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네. 궁극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국민의당과는 뭔가 동거적 체제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지원 원의원이 이야기하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처리 문제, 이 부분이 국민의당 전체에 대한 기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그리고 여당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 네,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지난 주말에 단행한 5개 부처 장관 청문회 이 역시도 좀 간단치 않다라는 좀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교수님, 김상곤 후보자부터 좀 짚어보면 박사 논문 표절 의혹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야당 쪽, 자유한국당 쪽이나 바른정당에서 상당히 준비가 많이 돼 있을 겁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박사 논문 표절부터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오픈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로서는 이념적 구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공격 자체가 대중적으로 또는 지지층들에게 명분을 확실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김상곤 후보자의 아마 청문회 자체는 상당한 시사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양 이사장님은? 그래서 초기에 김상곤 교육부 장관 그 후보자를 발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상당히 좀 지연된 측면이 사실상 예상된 시간보다 일주일 더 지연이 됐고,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 있어서는 돌파 가능하다라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참 제가 예전에 이 자유한국당을 비판할 때와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그 디펜스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그 곤혹스러운 부분이 저 또한 있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인데 결국 이제 한 번 더 그 깊게 생각을 해보면 흠결과 그 다음에 장관으로서의 자격과 효과라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저울 위에 올려놓고 그 저울질을 해야 되는 그 고민의 한 단계를 더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상곤 전 교육감 그리고 교육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 있어서 교육 정책을 총괄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개혁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해박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경기 교육감을 하면서 실천을 했고 실패도 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해박하고 꼼꼼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만 놓고 본다라면 네. 김상곤 그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가장 효율적인 장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낼 것이다. 그리고 그 흠결을 덮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그 도덕성과 정책 논쟁, 정책 토론으로 갔었을 때 정책으로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을 그 청와대가 그 중요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 김상곤 후보자 죄송합니다.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청문회에 대한 통과 여부가 예상이 됩니다. 왜 예상이 되냐 그러면은 예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틀림없이 부적격 또는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김상곤 부총 내정 후보자를 내정한 것 자체는 네. 인명 강행에 대한 인명 강행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그런 가운데요. 사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새로운 여러 의혹들이 나오는데 전역 후에 방산업체에서 장기간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성 논란인데. 방산 비리와 관련해서 방산업체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돼 있다는 것은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까 보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국방계획의 제1정 자체가 제1 자체가 방산 비리에 대한 척결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방산의 비리 자체는 정말 복만정철이 아주 남마처럼 얽혀있습니다. 이 부분을 처리하는데 본인이 직접 방산업체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일정의 수임료 받았다. 이 문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국방계획의 책임자의 논란이 아마 재점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두 번을 고민을 해야 되는 그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흠결에 대한 문제와 정책 능력과 추진 능력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 지금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이 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국방개혁, 그다음에 교육개혁의 실질적인 이 디자이너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개혁의 핵심인 이 세 영역의 그 수장들을 누구를 세울 것이냐를 상당히 고민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처음부터 준비하고 탄탄하게 공약을 준비했던 그 최종 그 총괄자가 돌파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장관이 표결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예. 표결의 대상이 아니면 이 흠결들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교육개혁과 국방개혁에 대한 뚜렷한 이 실천 이 부분을 훨씬 더 크게 본 거 아니냐. 짧게 하나만 좀 짚어보고 넘어야 될 게 오늘 북한 무인기로 추정체로 추진되는 무인기에서 성조골프장 사드 배치 사진을 지금 고공에서 찍었다는 부분인데요. 사드 배치 논란하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의 그 허술함들이 곳곳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의 레이더, 그 다음에 각 기지에서의 레이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경비병에 의한 그 레이더 포착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구멍이 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무기를 탑재해 가지고 특정 지역을 타격을 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준비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듬성듬성 나는 이 구멍들을 국방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대통령 한미연합사를 또 방문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리 좀 해주시죠. 문재인 정부의 가장 이제 딜레마가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사드 문제가 결국 안보에 대한 논란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무인기에 대한 발견 이 부분들은 결국 안보관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시키는 어떤 기폭제로 사용할 대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